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그리고 우리가 쉬는 사이 있었던 내용들 하나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는 금요일장 휴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했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3월 고용지표, 지난주에 한 3차례에 걸쳐서 3월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을 쭉 전해드렸습니다. ADP 민간 고용, 구인 건수,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발표가 됐는데 이전에 보셨겠지만 확 꺾인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런 가운데서 발표된 지난달 비농업 고용 지표, 완만한 둔화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좀 안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내용이 결론인데요. 쭉 보시면 고용지표 발표가 23만 6천 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하회한 수준을 보여줬고요. 지난달에는 30만 명대 기록했는데 이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헤드라인 넘버만 보면 정말 고용지표 확 열기가 식었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미국이 믿고 있는 고용지표, 물가지표에서 일단 꺾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믿고 있는 고용지표에서 급격한 꺾임이 나타날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헤드라인 넘버가 불안하게 나온 거고요. 다만 그 밑에 두 줄을 보시면 확실히 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안도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3.5%로 떨어졌습니다. 3.6%에서 내려간 거고요. 실업률이 내려갔다는 건 해고와 관련돼서 노동지표가 안 좋을 때, 불안하고 노동시장이 굉장히 더 악화될 때 실업률이 치솟잖아요. 이런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실업률이 떨어져서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2월 대비 둔화는 됐지만요. 그리고 그 밑에가 더 중요합니다. 시간당 임금이 4.2%로 올라갔는데 이것이 기존 4.3% 전월 대비 둔화한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동시에 보셔야 되는 게 여기 표인데요. 미국의 핵심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같이 보실 수 있는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 인구 수가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Q가 노동시장에 있어서 공급자들입니다. 노동자들이 이 노동시장에 얼마나 뛰어드는가, 이것이 공급이고요. 수요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노동자들을 얼마나 원하고 있느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높으면 지난해까지 나왔던 행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시간당 임금이 올라갑니다. P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Q 쪽에서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고용자 수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이런 노동인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레 시간당 임금이 내려가게 됩니다. 시간당 임금인 즉슨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기서 둔화됐다는 건 물가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수가 있겠고요. 이 내용인 즉슨 연준이 긴축 경로를 어느 정도 바라고 있는 희망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나왔다라는 내용은 헤드라인 넘버가 고용시장에서 꺾였지만 안도할 수 있다. 결국 둔화됐지만 완만한 둔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가 접객 쪽으로는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 확인됐고요. 교육, 헬스케어, 전문직 쪽에서도 고용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은 조금 줄었지만요. 이런 흐름들을 쭉 봤을 때 고용에 있어서는 경착륙은 아니고 연착륙으로 안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 짚어드리고 있죠. 이 FOMC 5월의 회의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인상할까 혹은 동결할까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설문조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CME 패드워치 결과가 매일같이 드라마틱하게 좀 바뀝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인상 가능성이 50%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지표 발표한 이후에 꽤 괜찮은데 인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치솟으면서 71.2%로 급격하게 튀어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나란히 올라섰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좀 빠졌었거든요. 지표가 많이 안 좋아서 2년물 금리가 거의 4%대에서 3%대 중반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한 이 2년물 금리도 3.99%로 다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반영되면서 미국의 3대 지수 선물, 금요일장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정규장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월요일장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일단 선물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
바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해석의 차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고요. 4월 들어서면서 기존에는 지표가 부진했던 것이 환호하는 재료가 아니라 오히려 경착륙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하면서 경기 정말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속에 금리가 떨어져도 시장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만한 부진이라면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에 대해 안도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시장이 안도하며 금리가 올라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5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렇게 다시 25bp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 이제 둔화의 시작이다라고 월가에서도 증권가에서도 모두 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고용 지표가 지난달 나온 내용으로 따르면 완만한 고용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아쉽게도 3월 10일 그러니까 SVB 은행 파산과 함께 본격적으로 금융권 불안이 시작된 그 시점이 중요하죠. 이 고용 지표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주에 지표를 집계하게 됩니다. 12일부터 18일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SVB 파산이 3월 10일에 있었죠. 그때부터 2주, 3주 계속해서 금융권 불안이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3월 고용지표가 이 같은 금융권 불안을 거의 다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의 한파 가능성을 감안해 봤을 때 4월 지표, 5월 지표 계속적으로 본격적인 악화가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짚어드렸던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가장 또 최근 내용인데요. SVB 파산 이후에 3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이런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20만 건 위로 올라온 상황들 감안해 볼 수 있겠고요. 구인 건수 2달째 감소, 더불어서 이전에 짚어드렸던 챌린지 앤드 그레이 민간 고용조사 업체입니다. 3월 보고서가 지난주 고용보고서 전날 나왔는데 감원 계획이 지금 전달 대비로 다시 15% 늘었습니다. 1월에는 10만 건, 그 전엔 다시 떨어졌다가 8만 9천 건으로 올라섰다는 점, 3월에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해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고용지표는 이제 본격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연준이 5월에 25bp 인상하겠지만 결국은 시간당 임금이 다시금 하반기에는 4%대로 5%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실업률이 4%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연내 금리 동결이 거의 가능성이 높다. 5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보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경제 지표가 굉장히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감안해 봤을 때 5월 FOMC 회의 계속해서 우리가 71%나 25bp를 올릴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정말 악화됐다고 연준이 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 외에 FOMC에서 회의 전에 봐야 될 변수가 무엇이냐? BNP 파리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준 쪽에서 이번 5월 FOMC 회의에 이번 1분기 은행들의 실적 그리고 연준에서 매 분기에 설문조사에 들어가는 대출 관련 담당자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될 미국의 1분기 은행 어닝 시즌입니다.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매번 미국의 어닝 시즌은 이 금융주들을 서막으로 해서 금융주들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게다가 지난달에 있었던 금융권 불안 사태를 감안해 봤을 때 이번 어닝 시즌은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데 월가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CNBC에서 금주 CPI보다 1분기 은행 어닝 시즌의 분위기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헤드라인 넘버는 기대를 많이 안 합니다. 중요한 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을 하느냐인데요. 대출 기준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죠. 특히 불안 사태가 커지면서 연준 쪽에서는 기준을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이것이 연준의 긴축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시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출 기준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여부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뱅크런 사태가 이어지게 되면서 중소형 은행에서 대형 은행으로 예금 자금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죠. 넘어가는 이 흐름이 진정이 돼야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 상황에 있어서 업데이트를 바로 할 수 있는 은행권 관련해서 CEO들의 혹은 CFO들의 이 컨퍼런스 콜 관련 내용들을 주목해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 실적 캘린더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CPI, 그 전날이죠. CPI 발표가 있고요. FOMC 의사록 동일 같이 발표됩니다. 아래쪽으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목요일날 실적을 내놓고 쭉 아래 내려가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IB 쪽으로는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쪽으로만 늘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런 중소형 은행사들의 실적 발표까지도 눈여겨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4월 20일 이후에 집중적으로 소규모 은행들의 실적이 내올 예정이에요. 여기서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작년 결과로 봤을 때 상업용 부동산 미국에서 40% 하락하게 되면 불안한 은행들 리스트 나오고 있습니다. M&T 은행도 포함되어 있고 웰스파고, 리전스 파이낸셜까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손실지표 불안한 내용들인데요. SVB와 비슷한 위험 가능성이 있는 곳 20곳과 관련돼서 마켓워치가 발표했는데 키코프, 피프스 서드 함께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이제 4월 중순 이후부터 실적 발표 나올 기업들입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말할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대치전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쿠아일로로 더 좋지 않은 내용들이 우리가 쉬는 사이에 많이 쏟아졌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대만 총통과 이 미국 하원 의장이 만났는데 이 회동이 44년 국교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대면 회동에 있어서 많은 이 관심이 쏠렸습니다. 당연히 중국 쪽에서는 불안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보여줬는데 대만 포위 훈련 이틀째 강행. 이것이 이 무력 시위로 이어지게 되면서 상당히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금 미중 분쟁일지 쭉 나열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었죠. 작년 10월에 이 미국의 상무부 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 발표했고요. 이어서 미국, 일본, 네덜란드 가치 고위 관료들이 만나서 제재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 지난달이죠. 이번 달이죠. WTO에 중국이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굉장히 좀 갈등이 쭉 이어져 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고 눈에 띄는 부분은 4월 들어서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사이버 보안 조사 착수, 중국 히토류 자석 수출 통제 검토, 아래쪽으로 WTO의 미일 제소까지 중국 쪽에서 이런 미국의 조치에 대해 좀 보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달 들어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중국은 꽤 장기전으로 미국과의 갈등에 대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긴밀해지는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중국의 불안감을 느끼게 했고 대만을 가장 불안정한 화약고로 만들었다. 언제든 이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 이런 멘트입니다. 다행히도 규모 자체가 이번에 무력 시위에 있어서 역대급이기는 했는데 실탄 사격 같은 이런 강도 높은 제재는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국도 어느 정도는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미중 간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이슈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이런 갈등 속에서 미국의 공급망 핵심 품목, 이 내용을 IBK증권 리포트에서 가져왔는데요. 에너지 쪽에서는 전력망, 연료전지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6번째로 네오디뮴 연구 자석이 있습니다. 앞서서 4월 초에 중국이 히토류에 대해서 히토류 자석과 관련해서 이 수출 통제에 들어가겠다, 우리는 무기화시키겠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내용인 즉슨 1번부터 10번까지 미국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공급망에 있어서 핵심 품목으로 삼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옥죄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내용은 미국에 있어서 상당히 또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품목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중국의 통제가 들어갈 경우에는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고요. IMF 쪽에서는 우리 쪽에 눈여겨봐야 될 멘트를 했는데 미중 경제가 블록화로 치솟게 되면서 KDI, 해외 투자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리쇼어링 그리고 프렌들리 리쇼어링, 이렇게 되면 프렌들리 쇼어링에 있어서는 우리는 좀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안 좋은 면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한국 전략 사업에 있어서는 취약한 부분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멘트를 했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 가는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쭉 이제 방중 일정이 있습니다. 8일 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스도 또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가 많이 됐죠. 이번에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에 첫 방중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최다 생산지입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50% 넘게 테슬라의 생산량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전략 기지이기도 한데요. 그런 가운데서 어제 나온 블룸버그 통신의 뉴스입니다. 테슬라 상하이에 저장장치 메가팩 공장 건설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인즉슨 이제 기가팩토리 따로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더불어서 태양광과 관련해서 패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ESS 저장장치와 관련해서도 연간 1만 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메가팩을 새로 집겠다라고 하는 거죠. 빅픽처로 본다면 이렇게 저장장치 그리고 전기차 시장까지 중국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요, 이 매출이 주로 전기차에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태양에너지나 배터리 사업을 전기차 사업 규모로 키우려고 한다. 그만큼 이 메가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멘트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옆으로는 테슬라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같이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미국에서의 가격이나 있었고요. 마스터 플랜 3를 전문 공개했습니다. 4월 6일자로 공개가 됐는데 소형 전기차 4,200만 대 팔겠다라는 목표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서 세미트럭 소형 전기차에 LFP 배터리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내용은 우리 국내 관련 종목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의 세단과 이보다 큰 로보택시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런 신차 관련해서 힌트가 같이 나왔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전기차 주도권의 야심, 미국 정부 쪽에서 이런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걸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전기차 보급 속도를 좀 더 높이면서 2032년까지 신차 67%를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7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거의 50% 이상, 절반 이상은 전기차로 팔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장기 관점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IRA, 이 같은 정책 드라이브는 우리 국내 시장 그리고 배터리 관련 산업계에 있어서도 큰 그림을 그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서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2일 날 관련 규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중을 정확하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배출가스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 계속 팔로우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수치가 될 것 같고 67%가 얼마나 많은 내용이냐. 작년에 미국에서 팔린 게 5.8%입니다. 전기차 비중이요. 이와 비교해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욕심내고 있고 여기에 드라이브 걸겠다는 야심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테슬라 이슈도 미국의 정책 드라이브도 이 전기차 시장의 큐를 늘릴 수 있는 이슈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영향력 같이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호재 만발인 전기차 2차 전지 밸류체인. 사실 지난주까지도 꾸준히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역시 주도주는 주도주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코스닥이 1분기 동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추가적으로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 욕심을 낼 수 있는 부분도 바로 믿고 보는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정부 쪽에서의 정책 드라이브,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부분으로 읽어볼 수 있겠고 최근 IRA 세부 지침이 발표되면서 여기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는 밸류체인 쪽으로는 레벨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 정부도 IRA 발표와 함께 북미 진출 배터리 기업에 5년간 7조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7일자로 이 배터리 얼라이언스 회의가 열렸는데 민관 합동으로 IRA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한 거고요. 대출 쪽에 있어서는 저리로 그리고 보증 쪽에서도 지원 꾸준히 하겠다라는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500억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관련해서 5탄데요. R&D 과제를 좀 더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비용 절감에 있어서 앞서서도 테슬라가 소형 전기차에 있어서 LFP 배터리 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긴 그림에서는 비용 절감을 과제를 갖고 있는 전기차 업체에서는 이 부분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결국은 긴 관점에서 비용 절감의 과제를 안고 있는 한
LFP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500억 원 정도의 자금 투자를 통해서 이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캠트로스나 우리 배터리 셀도 최근 들어서 진입하고 있죠. LNF, 에코프로도 다 발표했습니다. LFP 쪽으로. 소재 광물을 집중하겠다는 내용도 눈길을 끌어서 같이 가져와 봤고요. 니켈 80% 하이니켈 양극재 쪽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2차 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로 확대시켰습니다. 이번에 IRA 세부 지침 발표되면서 광물과 관련해서 가공하는 작업을 한국에서 하고 가져가게 되면 부가가치를 확산시키게 되면 보조금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의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단독 뉴스라서 자세히는 볼 수는 없겠지만 이 팩트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리튬 1위 보유국 포르투갈의 총리가 또 방한을 합니다. 여기서 경제 협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광물 공급망과 관련된 리튬 관련 종목들에게 있어서 희소식이 될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도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주 금요일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됐고 6천억 원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4,600억 원, 4,900억 원 예상했는데 1,000억 원 넘게 더 잘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AMPC, 미국의 IRA 새 공제와 관련해서 이 내용 보조금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반영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증권가에서는 삼성 SDI랑 SK온,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죠. 이쪽으로도 AMPC 효과 반영해서 밸류 재산정해야겠는데 라는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과 함께 실적 상향 조정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SK온은 이 보조금 혜택 거의 30조 원에 달할 것이다. 결국 연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을 내놓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목표가 일제히 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움직임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어느 정도나 이익이 높아지는지 여부 차트를 통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꾸준히 IRA 발표되면서 이 셀과 양극재 주가 괴리는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셀사도 뒤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증권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MPC와 관련해서는 이 어느 정도나 보조금 지급을 줄지에 대해서 이번 세부 지침은 발표가 안 됐고요. 6월에나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수가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이 11일 발표가 됩니다. 이 내용이 다시 한번 2차 전지 밸류체인과 코스닥의 변동성을 높일지 여부는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양극재 안에서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그리 높지는 않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AMPC 반영 효과 과연 2차 전지 밸류체인과 함께 레벨업이 같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오늘 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잠시 후에 개장 중계에서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잠사 브리핑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